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내 돈 괜찮을까? 새마을 금고발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연체율이 급등하는 데다 자금 이탈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급기야 정부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5주에 걸쳐서 전국 새마을 금고 중 연체율이 가장 높은 금고 100곳을 선정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히더라고요. 이쯤 되면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위험성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새마을금고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올 초부터 했거든요. 지난 3월 16일자 5천만 원까지는 괜찮다고 피 같은 내 돈 지키는 5가지 무기는 이 편에서도 이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도 4개월 가까이 정부는 멍 때리다가 뒤늦게 이제야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대책, 정부의 대책에 불안감이 사라질까?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금감원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경불지만 잘 들었어도 이런 걱정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정말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전했지만 새마을금고가 올해 말까지 한정으로 연체된 이자는 물론 앞으로 내야 할 정상적인 이자까지 모두 감면해주겠다. 이런 황당한 대책을 내놨잖아요. 물론 각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자액 제한도 없이 다 감면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꼼수다라는 지적 어제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정부까지 나서서 100곳이나 특별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떠오르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2011년이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때와 비슷한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마을금고 위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위기가 발생했는지 그 실체 원인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진단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새마을금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누가 이용한다고. 아마 경불지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별로 없을 것이다. 박PD도 새마을금고는 이용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180만 명이나 된대요. 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새마을금고와 거래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총 자산, 새마을금고가요, 284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B, 우리, 이런 데와도 밀리지 않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새마을금고 올 1분기 전체 대출에서요, 연체율이 무려 5.34. 지난해 말에는 3.59였는데 이게 1.75%포인트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특히나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이 2.4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5.34. 거의 갑절을 웃도는 거의 2배가 넘는 수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수치조차도 낮게 설정된 것이다. 원래는 더 높을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요, 내부에서 잠정 파악한 지난달 21일 기준 연체율은요, 6.4에 달한다 라는 집계가 있다고 해요. 와우. 2분기 연체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면 새마을금고의 금고도 좀 줄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까 박 PD가 뱅크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뱅크런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금고의 금고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 금고 수신 잔액이요. 258조 원 정도 되거든요. 지난 2월 말에 비해서 6조 9천억 원, 거의 7조 가까이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새마을 금고 수신 잔액이요. 원래는 새마을 금고가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높은 수신 금리 때문에 올 초에는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최근 2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경불진 들으신 애청자분들이 많으신가 봐. 이때부터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돈을 빼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공무원들을 뺀 다수의 분들은 많이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새마을 금고 말고 다른 상호금융권은 이런 일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데 이 새마을 금고만 유독 수신 잔액이 크게 줄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새마을 금고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뭐냐면 방만한 경영 그리고 감독 부재. 일단 방만한 경영부터 좀 살펴볼게요. 새마을금고 이 실체가 어떻게 될까? 어떤 금융기관일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사랑하며 협동하는 우리 고유의 자율적인 협동 조직인 개, 향약, 두레, 마을 생활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이 원리에 의한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의 생활금융과 문화복지 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을 통해 회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금융협동조합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네. 게다가 앞에 설명한 것은 개나 향약 두레 이런 정신을 계승했다고 했잖아요. 즉 이야기가 뭐냐?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저축한 돈을 주변에 소상공인, 아주 작은 공장 이런 데 빌려주는 것이 주 목적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서민 금융이 새마을 금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새마을 금고가 이 목적에 맞게 진짜 서민 금융처럼 운영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마을 금고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크게 나왔거든요. 이분 요즘 유명하시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저희 동네 살고 계시던데요. 이 용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요.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 배임, 사기, 알선 수재가 몇 건이나 되느냐? 무려 85건이나 된다는 거예요. 어이구야. 아니, 이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조직에서 85건의 비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횡령이 60건, 배임이 12건, 사기도 8건이나 있고요. 알선 수재도 5건. 그래서 이런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이 11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는요, 이사장, 상무, 전무, 이런 임원들이 46명이나 포함됐다는 거예요. 위에서 많이 헤쳐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그런 사건도 10건에 달한대요. 이 서민금융인데. 이쯤 되면 범죄 집단 아닙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뭐냐면요. 이 사건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드러난 사건. 이렇게 사건이 드러났으면 이 비리 저지른 그 금액, 피해 금액은 다 회수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회수된 금액이 얼마냐? 따져봤더니 전체 피해액의 35.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65%에 달하는 피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누구 돈으로 메꿔요? 다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저축한 돈으로 메꿀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여기 사기친 놈들은 그냥 서민들이 맡긴 돈이 눈먼 돈으로 보였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새마을금고가 무리수를 요즘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무리수냐? 앞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무려 5.34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요. 새마을금고가 빌려준 돈 중에 연체율이 무려 20%에 육박하는 분야가 있대요. 연체율이 20%.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게 뭘까? 봤더니만 공동대출이라는 게 있대요. 공동대출. 이게 뭐냐면요. 개별 새마을금고가 공동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탄대요.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어디로 나가느냐?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게 아니겠죠. 대부분 건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빌려주는 거. 이거라고 합니다. 대출 규모가 매우 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공동대출, 이 공동이란 말이 왜 붙느냐? 일반적으로요, 새마을금고 한 곳에서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대출이기 때문에 여러 금고가 공동으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공동대출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대출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PF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브릿지론. 이거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잖아요. 이것을 비롯해서 또 건설사들 아니면 일부 법인들이 미분양 아파트 인수하는 거.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런 건설 부동산 업자에게 빌려주는 돈이 대부분 이런 공동대출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마을금고가 빌려준 공동대출 잔액 현재 드러난 것만 20조 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런 공동대출 연체율이요. 6월 현재 19%에 달한대요. 거의 20%에 육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새마을금고들이 공동대출에 물린 돈 단순 계산으로 따져봐도 4조 원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4조 원이 물려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진짜 앞으로도 계속 회수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것만 문제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새마을금고의 문제는 공동대출에만 있지 않더라고요. 이 비공동대출을 포함해서 법인대출, 이 전체 연체율도 매우 심각하대요. 이 법인대출 연체율 지난 3월만 9.99 그리고 6월 말 현재는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이게 10%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인 것 같아요. 10%대 중반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 대출 가운데 왜 연체율이 높을까? 건설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요. 지난 3월 말에 이미 12%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대요. 그리고 6월 말에는 10%대 중반, 그러니까 15%를 넘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새마을금고는 건설 부동산 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줬을까요? 지금 업계에서 추산한 바를 따져보면 56조 원. 이 56조 원에는 앞서 얘기드렸던 공동대출도 포함된 그 규모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앞서 얘기대로 이게 전체 건설 부동산업에 빌려준 돈의 연체율이 10%대 중후반, 15%라고 잡더라도 지금 8조 4천억 원이 물려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물론 앞서 얘기드렸던 공동대출도 여기 포함되긴 했지만 8조 4천억 원. 아, 이거 새마을금고 진짜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다 땅 짓고 헤엄치기 그 재미에만 빠져가지고 다른 사업은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새마을금고들이 이렇게 건설 부동산에 많은 돈을 빌려준 이유가 바로 박 PD가 얘기한 대로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소위 돈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왜냐? 최근 몇 년 동안 저금리였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화랑이었죠. 그러니까 사업 전망, 계획서 이거 따지지도 않고요. 마구잡이로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게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공동대출일 경우에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감시의 눈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빌려주는 곳마다 감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이거 부실해 보이는데? 여기 빌려주면 안 되는데? 이 부실한 프로젝트를 충분히 걸러낼 수도 있겠죠. 아, 혹시 10군데에서 공동으로 하면, 에이, 다른 쪽에서 했겠지. 우린 그냥 가자라고 해서 했는데 따지고 보니 다 안 한 거 아닙니까? 다 안 한 건 아니고 한 군데만 한다고 합니다. 이 공동대출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불진이 아파트를 짓겠다.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5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새마을금고 한 곳에서 빌려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10곳에서 50억 원씩 이렇게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곳에서 모두 경불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대출 심사를 할까? 놀랍게도요. 10곳 중 단 한 곳만 통과하면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9곳은요. 야, 한 곳이 오케이 했으니 우리도 자동 오케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따지고 보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경불진과 친한 한 곳, 그 새마을금고만 잘 꼬드기면 나머지도 그냥 자동으로 다 오케이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새마을금고 부실의 두 번째 이유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감독 부재 때문입니다. 감독 부재. 감독이 부재하면 김성근 감독 모시면 되잖아요. 아, 김성근 감독 모시면 될까요? 앞서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새마을금고를 정부에서 특별감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주체가 어디였을까요? 금감원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금융기관이니까 협동조합이라도 이게 돈을 다루는 곳이니까 당연히 금융감독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앞서 저희가 얘기 드렸잖아요. 주체가 행정안전부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너무나 이상하죠.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새마을금고는요, 서민금융의 한 형태로 1963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1983년 새마을금고법이 입법이 됐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무부 소속이래요. 이 새마을이 붙어서 그런 건가요? 아무튼 그때부터 내무부 소속으로 관리 감독이 되어왔고 이 내무부가 현재는 행안부로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행안부에서 감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행안부에서 어떻게 금융기관을 감독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더 안 할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다른 감독기관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법안 추진은 지금 웬일인지 지지부진해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2,100만 명이 넘어가는 서민들일 거예요. 이분들 당장 거기에 돈이 있는데 돈 빼야 할까? 근데 문제는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사들보다 금리를 많이 줬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거 해지해버리면 그동안에 쌓인 금리 싹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새마을금고가 100곳을 특별감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새마을금고는 몇 개나 있을까요? 수백 개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정도로 알았는데 수백 개를 넘더라고요. 무려 1,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여기서 챙겨야 할 점이 있어요. 1,300개. 왜 이 숫자를 얘기했느냐? 새마을금고도 일반 은행들처럼 다른 금융기관처럼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거든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새마을금고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는 새마을금고 기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고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 감독 주체가 행안부잖아요. 행안부에서 차입금을 통해 보호해 주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법에서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나는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 넘게 넣었는데 부럽습니다. 예, 새마을금고에 넣으실 돈이 5천만 원이 넘으시는군요. 예, 부럽지만 근데 그분들은 걱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요. 요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다고 해요. 여러 새마을금고에 분산해서 넣으면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 이름이 같더라도 같은 새마을금고더라도 법인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취급한대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은평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 박 PD가 살고 있는 의왕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 이렇게 예금이나 적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평새마을금고와 의왕새마을금고는 법인이 다르대요. 그래서 1,300개나 되는 거예요. 다른 금융기관으로 취급돼서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새마을금고 1,300개 이 얘기 드린 이유는 법인이 1,300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요. 1,300개의 금고가 모두 부도나지 않는 한 각 법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걱정되잖아요. 내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 여기가 부실이 터져가지고 부도가 나면. 그래서 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거래하는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요. 새마을금고 해당 지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전체가 아니라요. 해당 지점, 뭐 은평에서 사시면 은평 지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메인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사업 안내란 메뉴가 있고요. 그 밑에 전자공시 메뉴가 뜨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BSI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 유동성 비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난 봐도 안 나오는데 쭉 이 전자공시 메뉴를 보다 보면 대부분이 25번 경영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 보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 근데 예전 방송에서 알려드렸거든요. 지난해 티끌 모아 부자 될 거야. 목돈 없이 목돈 굴릴 수 있다 편에서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그리고 이게 새마을금고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금융기관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첫째, BSI 자기자본 비율 요거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BSI 찾아보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게재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뭐냐?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아니 그냥 BSI라고 하면 사람들 알기 쉬울 텐데 왜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이게 뭐 이름대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자기자본 네. 비율이 높은 거니까요. 보통 자산 1조 원 이상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최소 준수 비율이 8%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8%가 넘는지. 그리고 자산이 1조 원 미만인 새마을금고도 간혹 있거든요. 이런 데의 경우에는 8%는 좀 높고요. 7% 정도는 맞추는지. 요거를 비교해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이것도 찾아보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명칭이 안 돼 있어요. 순 고정이하 여신 비율. 앞에다 왜 순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 채권이 여신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고 해요. 따라서 이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따라서 보통 8% 기준으로 그 아래면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 비율인데요. 이 유동성 비율은 좀 쉽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 비율인데 요거는 유동성 비율이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일반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100% 이상이어야 믿을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새마을금고 거래하시는 분들은요. 거래하시는 해당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요 세 가지 사항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 거기서 돈을 좀 분산해야 되나 빼야 되나 그때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서민이 아니라 정부에서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안 해주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은요, 새마을금고 부실과 관련해서 그 이유, 실체,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문제는요, 서민이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앞서 박 PD 얘기처럼 정부는 너무 한가해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미 올 초부터 부실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지금에서야 이제 나 감독할게 하고 있고요. 이러다가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참사가 또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만 믿지 마시고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경불진과 함께 찾아 나가시길 바랄게요. 예. 현재 우리는 먹는 것부터 은행까지 참 다양한 변화무쌍한 위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